이번 시간에 푸는 단원평가는요, 우리 그 실무분계 쪽에 가시게 되면 감가상각하고 이제 처분에 관련된 실무분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랑 그리고 이제 실무 이론 쪽 문제. 근데 감가상각하고 처분 분계는 사실상 분계 내용이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파는 분계만 계속 나오거든요. 패턴이 동일한. 그래서 특별한 부분은 없으실 거고, 근데 이론은 이제 물어볼 게 많죠. 네, 이것저것 물어볼 게 많아서 지금 보시면 문항수가 지금 현재 상각과 처분 쪽 문제가 더 많습니다. 이론 분계가, 이론 쪽 문제가. 그러면 13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자, 업무용으로 사용했던 토지니까 무슨 자산이었을까요? 유형자산인 거죠. 네, 누가 봐도 유형자산입니다. 그럼 유형자산의 계정 과목은 토지로 분계를 해놨을 거고요. 잔국금액은 1,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3,500만 원에 처분을 하고요. 자, 그리고 대금은 루비가 발행한 어음 90일 만기짜리입니다. 받았다고 하네요. 자, 어음을 받았는데 문제는 유형자산 토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받으럼 처리 못하죠, 여러분. 무슨 처리하셔야 된다? 미수금 처리하셔야 돼요. 미수금. 이게 또 하나의 함정이에요, 시험에서는. 그래서 어음 계정 쓰시면 안 된다. 그리고 장부금액 얼마와 우리 1,900과 처분금액 얼마? 3,500. 그러면 처분한 금액 3,500만 원에서 장부금액 1,900만 원을 빼시면 우린 누가 나와요, 여러분?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래서 이 자리가 양수이면 이익이고 음수이면 손실. 양수죠, 여러분? 그럼 얼마 나오나요? 1,600인가요? 네, 1,600만 원. 그래서 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유형자산도 여러분 처분하는 과정 중에 부대비용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단기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익과 손실에 가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변부터 정리할까요, 여러분? 차변. 자, 차변에 아직 못 받은 미수금, 거래처, 루비 꼭 써주시고요. 3,500. 그리고 상대편 대변엔 내가 갖고 있었던 토지 1,900만 원,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 1,600만 원 기록하셔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리고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감가상각 누계액은 없을 거고요. 자, 대한화재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공장 건물. 자, 취득가액은 4,500만 원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3,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화재로 소실되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라고 얘기하네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는 화재로 건물이 소실이 됐어요. 그럼 없어진 거죠. 그러면 나는 공장 건물을 장부해서 무엇 해야 된다? 제거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금을 받든 안 받든 우린 큰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보험금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은 추후에 받게 되면 그때 가서 무엇 하시면 된다? 보험금 수익 잡아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지금 화재로 인해서 소실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불냈다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방화를 직접 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런 건 뭐로 인정하고 있다? 천재지변적인 불가항력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취득가액 얼마? 4,500과 감가상각 누계액 3,800에 차이가 생기죠. 우리가 그걸 장부금액이라고 하죠. 그 장부가액은 모두 다 뭐가 될 것이다. 장부가액 전액은 우리 재해손실로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재해손실이 됩니다. 됐을까요? 그거 물어보는 부분. 그래서 700만 원 재해손실 처리. 그러면 회계 처리해 주시면 내가 갖고 있었던 건물 우리 취득가액 4,500만 원 없애주시고 그와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 건물과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이겠죠. 3,800만 원 기록합니다. 그리고 재해손실 영업의 비용 계정이고요. 700만 원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해손실 때문에 출제한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자,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오토바이 취득원가는 1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55만 원. 자, 그래서 그 오토바이는 한 대밖에 없으며 해당 오토바이는 금일 사고로 무엇되었다? 폐기 처분하였다. 여러분 금일 사고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이 사고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럼 교통사고로 인해서 폐기 처분하는 건 불가항력에 못 들어온다겠어요. 그래서 이건 재회 손실로 못 들어오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로 가셔야 된다? 취득 원가와 감가상각 누계액 차이인 장부가액 전액을 무엇으로 간다? 이 경우에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달라져요, 여러분. 이 부분.
그래서 이 문제 처음 출제했을 때 다들 많이들 틀리셨다는 거죠. 제 손실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량 운반구 우리 취득 원가 100만 원 기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 차량 운반구의 코드 55만 원 기록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 45만 원 기록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지금 보여드린 패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다만 이제 여기에 증빙 거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금 계산서 주고받았던 거래가 등장이 되면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전표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 말고는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실무 이론 문제로 갈게요.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이고 틀린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취득 원가에는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 등을 포함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시운전비까지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자산의 수선 유지를 위한 지출은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 처리한다. 여러분,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 처리한다는 얘기는 취득 원가로 계상했을 때만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내가 취득 원가에 무엇하고요? 가산하고. 그럼 취득 원가가 증가했겠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는 결산시마다 무엇하겠다? 감가상각을 하겠다. 이렇게 가는 부분.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건 무슨 지출이다? 자본적 지출이었을 때만 해야 되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 자본적 지출이면 차량 운반구, 기계 장치, 건물 이렇게 처리하죠. 그리고 그거를 프로그램에 가서 자본적 지출에 넣어주시고 감가상각 진행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부분. 그런데 지금 자산의 수선 유지를 위한 지출은 이라고 했던 이 부분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무엇이다? 수익적 지출이거든요. 그러면 수익적 지출은 단기에 비용 처리하고 끝이죠. 수선비 내지는 뭐로 가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차량 유지비 이런 거 쓰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2번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2번이 올바르게 되려면 자산의 수선 유지를 위한 지출은 단기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단기 비용 처리한다. 그래서 틀린 건 2번. 자, 감가상각비는 제조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제조 원가로 자, 그 밖의 경우에는 무엇으로?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가상각은 제조 원가 아니면 판매비와 관리비다 이렇게 보시라고 했었죠. 맞는 얘기고요. 자산 취득에 사용한 정부 보조금은 또는 국고 보조금은 취득 원가에서 무엇하는 형식?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정부 보조금은 차감 계정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산의 차감 계정.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9번째, 다음 중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여러분 개발비는 아직 안 배웠지만 B자가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자산이다? 무형자산입니다. 자, 감가상각은 누구와? 유형자산과 누가 한다? 무형자산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런 얘기 했었죠.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우리 재고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상품, 감가상각 못한다겠고요. 투자 목적이다. 투자 부동산, 감가상각하면 안 된다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토지도 유형자산인데도 불구하고 가치가 감소되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 얘는 가치에 무엇이 없다. 우리 가치 감소가 없거든요.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죠. 건설 중인 자산은 현재 사용 중이다. 사용 중이 아니다. 사용 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못하죠. 투자 부동산은 투자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못 들어오죠. 그래서 투자자산, 재고자산 다 들어올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 1번입니다. 여러분 저 B자 붙은 것 때문에요. 개발비를 우리 비용 계정 물어볼 때도 자주 끼워 넣어요. 그래서 개발 B자가 붙어 있지만 우린 자산입니다. 우리가 왜 자산 얘기할 때 여러분 제가 뒤에 금자로 끝나는 게 많아요 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B로 끝나는 것도 있어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연수학계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동일한 금액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그냥 답은 1번이죠. 우리요.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동일한 금액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방법은 정액법이죠. 자, 연수학계법은 내용연수의 합을 내서 내용연수 역순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용연수가 몇 년이면 내용연수가 3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내용연수의 합계는 어떻게 계산한다? 3 더하기 2 더하기 1. 그래서 우리는 6이 된다.
그리고 무슨 부분? 역순이라고 하는 건 첫 해는 우리 3이고 두 번째는 감가상각 한 번 했으니까 2를 뺀다. 그래서 2 그리고 1. 그래서 우리는 6분의 3만큼 생각하고 6분의 2만큼 생각하고 6분의 1만큼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연속해법은요. 동일한 금액이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얘기했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나온다? 우리 첫 해는 크지만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그래프이다라고 얘기했었죠. 체감전액법이었어요. 두 번째, 감가상각의 주 목적은 원가의 취득 원가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배분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취득 원가를 무엇하는 거? 기간 비용화시키는 게 감가상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감가상각비가 제조 원가와 관련되어 있으면 제조 원가로 가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간다고 했었죠. 자, 유형자산의 잔존 가치가 유의적인 경우 중요하다라고 하면 매 보고 기간 말에 무엇한다? 재검토한다. 그래서 우리 무슨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 무슨 얘기 했었을까요? 우리가 유의적인 부분 때문에 재검토한다 이거를 얘기하긴 하는데요. 금액을 붙이는 경우는 대부분 없고요. 우리가 원가 모형이 있었고 재평가 모형이 있었죠. 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선택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을 무조건 바꾸진 않아요. 네, 바꾸진 않습니다. 근데 재검토는 할 수 있죠. 이게 문제죠. 유의적이라는 게 문제겠죠. 유의적인 부분은 우리 회사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보란 얘기거든요. 근데 그만큼 뭔가의 사건이 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 검토라는 부분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4번이 잘 몰랐다 하더라도 1번이 정확하게 아닌 답이죠. 자, 그 다음 문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맞는 것은 여러분 이건 제가 잘못 쓴 거예요. 중요한이 맞겠죠? 자, 유형자산의 정확한 가치 평가 목적으로 자, 사용 가능한 연수를 매년마다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판매할 경우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측정할 목적으로 4번이 답이죠, 여러분. 자산의 취득 원가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우리 무엇한다? 기간 배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건 뭐 그냥 감가상각 정의 때 얘기했던 문제인 거죠. 그 다음 12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기업의 수익 창출 활동에 기여한 기간 동안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우리가 사업을 계속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장기간으로 쓰는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 원가로 장부에 올려주고 그리고 사용한 기간에 걸쳐서 무엇하자? 비용화 시켜주자. 그 사용 기간에 당연히 기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해서 그 제품을 팔았을 것이다. 그러면 매출이 수익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 그 수익과 관련된 감가상각비라는 게 들어오는 게 원리적으로 맞겠죠, 여러분. 그게 수익비용 대응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틀린 건 아니죠. 그래서 1번 올바른 표현. 두 번째, 감가상각으로 계산되는 비용을 차변의 감가상각비로 기록하고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우리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 과목을 쓰죠. 자, 기록하여 해당 계정 과목에서 무엇하는 형태? 차감하여 표시한다. 그렇죠? 차감적 평가 계정. 자, 감가상각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따라 동일한 상황의 기업이라도 당기순이익이 무엇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우리 정액법과 정률법을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우리 무슨 부분? 우리 첫 해에 정률법은 모든 조건이 같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정률법은 누구보다 정액법보다 무엇하더라? 감가상각의 금액이 크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1년차의 상각비를 계산해 보니 가정을 세웠을 때 정률은 500이 나왔다. 근데 정액은 300이 나왔더라. 그럼 여러분 지금 비용이 정률법이 더 크잖아요. 그럼 당기순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각 방법에 따라서 우린 당기순이익이 그의 당기순이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요건이 동일하다면 유형자산의 취득 초기에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가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보다 많다? 바뀌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정액법은 정률법보다 작아요, 여러분. 모든 조건이 같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분명히 취득 초기예요. 그러니까 1년 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정액이 아니라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가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보다 무엇하다? 많다, 크다 이렇게 얘기한 게 맞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잘못됐습니다. 4번.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유형자산 중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비교한 것이다. 맞는 것은. 자, 여기에 더 정확하게 한다면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 이런 얘기겠죠. 그럼 취득한 연도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최초 취득 연도의 감가상각비 비교. 자, 그러면 정액과 정률법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다? 정률법이 더 크다. 이게 답이죠, 여러분. 알 수 없다. 왜 알 수가 없어요? 우린 벌써 계산해봤잖아요. 모든 조건 같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 아마 팁박스에서 제가 초기 감가상각비 크기 비교했던 거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법 또는 이중체감법이 연수학계법보다 대체적으로 크거든요. 근데 여기 왜 또는 자를 들였냐면 항상 정률이 크진 않아요. 어떤 때는 이중이 클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정률이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연수학계법 그리고 정액법이라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얘기했던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째 문제.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추정 내용 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절차를 우린 뭐라고 부른다?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그렇죠. 정의 좋네요. 자, 일반적으로 보수주의에 의해서 여러분 보수주의는 뭐라고 배우셨어요, 여러분? 우리 재무적 구조를 무엇하자? 튼튼하게 하자. 그래서 이익은 무엇하게 작게 나오게끔 대신에 이익이 작아지려고 보니 무슨 부분? 비용은 크게 그리고 수익은 무엇하게 작게 잡는 회계 처리. 그래서 내가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수라고 한다면 선택적인 사항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비용이 많이 나오는 방법을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게 보수주의. 그래서 그 보수주의에 의해서 초기의 비용을 많이 계상하는 감가상각 처리 방법이 뭐냐. 그냥 아예 단독으로 물은 거죠,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죠. 누구이다? 정률법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 자, 정액이 완벽히 작아요. 그리고 우리 계산해봤지만 연수학계법보다 정리법이 커요, 여러분. 그리고 생산량 비례법은 이 부분에 들어올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생산량 비례법은 내가 추정했던 전체 양에서 실제 생산한 것 가지고 또는 실제 발굴한 것 가지고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가 자체적으로 그냥 들쑥날쑥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예 개입시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따져볼 수 없어요. 생산량 비례법 자체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15번 최초 취득 연도에 정액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데 있어 필요하지 않은 자료는 정액법에 의한 공식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 방법은 어떻게 계산하신다? 우리는 취득 원가에서 누굴 빼시고요. 잔존가치를 빼주시고요. 그리고 누구로 나눠주신다? 내용연수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3개의 요소잖아요. 취득 원가 있어야 되고요. 잔존가치 있어야 되고요. 내용연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가상각 누계액이 필요한 방법은 정액법이 아니라 정률법이었었죠. 네, 그래서 정률법은 무슨 부분?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고 거기에 상각률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정률법은 여러분 취득 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 있는데 여러분 잔존가치 모르면 정률은 아예 계산이 안 돼요. 제가 이거 노트 안에 공식에 우리 윗변에 누가 올라간다? 잔존가치가 올라간다고 했죠. 근데 잔존가치를 나눠야 되는데 잔존가치가 없다 또는 모른다라고 하면 계산이 아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누구는 정률법이었으면 다 필요한 정보가 됩니다. 지금 정액법으로 물어봤으니까 4번은 필요 없는 요소. 자, 그 다음 16번. 다음대로 보고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할 경우 2차 회계연도에 계상될 감가상각비로 맞는 것은 자, 정률법의 공식은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 정률법은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무엇 하시면 되고 빼시면 되고 여기에 곱하기 무엇 하시면 된다? 상각률을 곱하시면 된다. 자, 취득원가는 1,000만 원이고 잔존가치는 100만 원이고요. 내용연수는 5년이고 상각률은 0.45입니다. 그럼 취득원가 있고 상각률 있고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첫 해에는 몰라도 계산이 되죠. 첫 해는 0일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1차 회계연도에는 1,000만 원 곱하기 0.45 그럼 450만 원이네요. 그러면 2차 회계연도 걸 물어봤어요. 지금 2차.
그럼 2차 회계연도는 1,000만 원 마이너스 450. 그러면 우리 장부금액 또는 미상각잔액은 550만 원이네요. 550만 원 곱하기 0.45. 그러면 얼마 나온다? 247만 5천 원이 나옵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여러분? 3번. 말 그대로 우리 감가상각 공식을 아느냐라고 물어봤던 거죠. 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문제로 또 들어가 볼게요.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인가요? 자, 다음 제를 보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할 경우 1차 회계연도에 계산될 생각비는 뭐 1차이든 2차이든요. 우리 취득의 시점이 연초라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 이렇게 내는 문제는 여러분 그냥 1년이에요. 그런데 취득 날짜가 들어오면 월할 상각 항상 고려하셔야 되세요. 그러면 정액법은 취득 원가에서 누구를 빼주시고 잔존가치 200만 원 빼주시면 되죠. 그리고 누구로 나눠주셔라? 내용연수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러면 1차 연도니까 여러분 이건 암산으로도 계산이 되겠는데요. 그쵸? 2천만 원 마이너스 200 그러면 1,800만 원 나누기 10 그러면 180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1번. 자, 그리고 시험 문제를 풀 때 조심할 거 하나. 감가상각비를 물어보는지 감가상각 누계액을 물어보는지 꼭 확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가상각 누계액을 물어볼 땐 1차 연도가 안 물어봐요, 여러분. 왜냐면 1차 연도 거는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 누계액이 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2차 연도, 3차 연도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만약에 정액법이었다. 근데 3차 연도 걸 물어봤다? 그럼 여기다 여러분 무엇 하면 될까요? 매회 감가상각비가 같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3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3차 연도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가 된다? 우리 180만 원에 3배 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540인가요? 이제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비인지 감가상각 누계액을 물어보는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 다 풀어봤고요. 지금 보시면 이론 문제가 아주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비슷비슷했던 얘기들 지속적으로 물어보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지선다 문제가 회계급수도 지문이 좀 길어졌다는 게 특징이에요. 짧은 건 아주 짧고요. 긴 건 아주 길게 내요. 그러니까 이게 회계 문제인지 세무 문제인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어렵게 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긴 문제도 좀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